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9일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심야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어제 하루 종일 여기저기 하도 언론기관에 다니면서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정말 헷갈립니다. 핵심은 돌아올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완전히 나가 떨어질 거냐 하는데요. 정말 말하는 게 너무 헷갈리게 말하고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빠지고 있다. 이것이 이 전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의 책임은 전부 지금 이준석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입장을 계속 윤석열 후보한테 또 맡기고 있어요. 후보가 부르면 간다. 자, 이게 정말 전쟁 중에 사령관 역할을 하는 당 대표가 할 발언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정말 병원에 가서 이거 한번 정신 진단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 돌겠다. 이런 분노에 저한테 문자까지 보내는 분이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 당원들 또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시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준석 대표 빨리 입장을 정리하는 것만이 그야말로 정권 교체의 이러한 분노에 말하자면 당 대표로서 할 가장 기본적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최근에 신지혜 새시대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 신지혜 씨를 갖다가 수석 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청년들의 반란이 상당히 거세게 불고 있어요. 그 반란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여명 홍준표 캠프에서 대변인을 한 분인데 서울시 의원이죠. 아주 젊은 여성 아주 똑똑합니다. 제가 옛날에 여명 위원장이 대학생 때 제가 초대를 받아서 한번 대학생들한테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그거 보니까 아주 눈도 또릿또릿하고 아주 똘똘해요. 그러더니 이제 정치권에 진입했는데 이 신지혜 씨 영입에 반발해서 사표 내고 튀쳐나갔어요. 청년위원장직을 던졌어. 그 정도로 이 신지혜 씨의 영입이 지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당사 앞에서 데모하는 또 이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그야말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래? 그럼 내가 만나겠다. 그래서 즉석 간담회까지 가졌어요. 그래서 이 젠더 갈등의 핵심은 바로 뭘로 푸느냐? 공정으로 풀겠다. 이런 강한 입장문을 내놓고 앞으로 오늘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 청년들을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영입을 또 했습니다.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2030 세대들과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당 대표는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 대한 당원과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는 심각성, 이거 이준석 대표가 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준석 대표가 어제 낮에 파이낸셜 뉴스하고 인터뷰했는데요. 당 대표가 부르면 가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또 부인을 하는 소동이 나고 있고 TV조선하고요. MBN에서 또 밤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말하자면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시장이 재선 때 말이죠. 이 유동규한테 지급됐던 뇌물 중에 일부가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으로 썼다는 설이 있다. 이거를 갖다가 전격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 문제 아주 심각한데요. 통신 사찰. 이걸 가지고 이제 나경원 후보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의 반발 상당하죠. 그래서 이 공수처 존폐론을 적극적으로 이제 공수처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단 한 건도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불법 시비에만 내몰리고 있어요. 왜 통신 사찰했겠어요? 통신 기록은 그야말로 그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통신 사찰을 무작위적으로 해가지고 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가 이 야밤에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어제 현 문재인 정권의 중국 편향 정책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중국 별로 안 좋아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또 받아가지고 추미애답게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송합니다.
그 뉴스를 가지고 제가 심야방송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말이죠. 이번에 한 조사는 어디에서 의뢰를 했냐면 에너지경제라고 하는 언론 매체의 의뢰를 통해서 지난 25일, 26일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요, 이재명이가 약간 앞섭니다. 1% 차이. 41.1대 윤석열 40.1. 그리고 안철수는 5.7이고 심상정은 3.7입니다. 예. 자, 그리고서 이걸 보면 광주, 그다음에 호남, 충청에서 그리고 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요. 그 다음에 연령도 40대하고 50대에서 좀 높게 나오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TK 서울에서, 그리고 연령별은 60대 이상에서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색다른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배우자 동참하는 거 선거에 48.7이 참여하라. 그리고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가 43.3. 그리고 도덕성 문제, 후보 가족에 문제가 있다 69.0. 69.6,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8.9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유리하느냐,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가 31.1, 이재명은 30.7, 안철수는 3.2, 심상정 1.8입니다. 그 다음에 대선 TV 토론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다가 63.4, 아니다가 35.1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요, 민주당이 39.6이고 국민의힘은 35.4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율이 앞서고 있어요. 그것도 무려 4%나. 국민의당은 11%, 정의당 2.4%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리얼미터 이 에너지 경제 의뢰 이걸 보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결국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좀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푸른닷컴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인데 여기에 전영준 대표가 이 페북에 글을 올려갖고 현 상황 아주 냉철하게 잘 분석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이것을 이준석 대표가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3연초가 몰려있는 이준석 굉장히 눈물겨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치고 있고 윤석열 후보한테 도와달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현 상황, 이 과거의 사례, 여론조사가 나타내주는 정치적인 의미를 좀 분석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지지도하고 당 지지도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이준석한테 있고 이준석이가 평화를 깨고 있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 도와주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살펴야 할 중요한 지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후보 지지도가 아니라 정당 지지도다. 왜? 정당 지지도는 응집력과 참여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후보 지지도가 아니다. 정당 지지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최근에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분석한 것이 말이죠. 2012년도에 정당 지지도 하고 그 당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걸 비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합리적 분석 비교다 이렇게 보는데 2012년도 9월에 이 한겨레하고요 KSOI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정권 교체 지수가 63.7였다는 겁니다. 정권 재창출은 31.8 그래서 교체 지수가 2배나 높았어요. 그리고 2012년도 9월 24일 날 발표한 리얼미터 후보 지지도를 보면 박근혜가 37.5, 안철수 27.2, 문재인 22.6 그래서 야권 후보 합이 49.8이나 돼요. 그래서 양자구도 대결을 가면 박근혜 후보가 결국 패배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정당 지도 그 당시에 보면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압도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40.5, 민주당이 31.5입니다. 그래서 두 정당 간 격차가 9.0인데 오차범위 밖에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정당의 즉 새누리당의 결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권 교체 여론이 63.7% 이렇게 됐는데 정권 교체가 됐습니까?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새누리당의 결속력 때문에 정권 교체의 이 민심 여론을 이겨냈다. 이게 전영준 대표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대입을 해보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에 취임했던 지난 6월 달에 발표한 리얼미터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9.7인데 지금하고 비교해보면요. 지금 현재는 2%가 빠져 있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27일 그제죠. 국민의힘이 37.2,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32.7, 정의당 3.5, 열린민주당이 6.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권 성향의 정당 합이 43.95, 보수정당의 정당 합이 45.1%예요. 그래서 보수정당 합이 불과 1.2%밖에 앞서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국민의당과 합한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 전용준 대표의 분석은 바로 여기에 이준석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취임 이후 별로 한 게 없다. 그래서 2012년도 9월 지지도보다도 못한 이 지표를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2012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답이 딱 나온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래서 이 결론, 이준석은, 끌려다니면, 결국은 안철수 합당되지는 단일화 과정에서 또 고춧가루를 뿌리고 수류탄 노릇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준석을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좀 하락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이 과거에 아주 이런 데이터 분석이 아주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12년도 데이터하고 그러면 지금 21년도 말의 데이터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물론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물론 다르죠. 다르지만은 그때의 민주당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 또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의 자유한국당하고 현재 국민의힘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큰 틀에서의 정당 지지도하고 후보 지지도 이 두 가지 변수를 대입해서 분석하는 것이 지나친 이 변수의 단순화 이렇게 해서 조금 이 객관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는 내릴 수 있지만 어차피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동일한 날짜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나오는 여론조사마저도 조사 기관에 따라서 아주 들쭉날쭉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용준 대표의 이러한 분석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으로 무겁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는 이거를 검토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전용준 대표의 이런 분석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의장 영입에 반대하는 청년들을 예정에 없이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말하자면 젊은 청년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진정한 양성평등은 바로 공정에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얼마나 그 신지혜 영입에 반대해서 이 당사 앞에서 시위를 며칠간 했는데 얼마나 쓴소리를 많이 했겠어요. 다 듣고 나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보면 한마디로 내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다라고 직접 표현을 할 정도로 경청을 많이 했고 또 좋은 쓴소리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쓴소리를 이 청년들로부터 듣게 된 점이 큰 저는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윤석열 후보가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공정한 가치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입장을 약속했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본부 산하의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앞으로 활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요, 이 장해찬 청년본부장이 동석을 했고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뭘 약속하고 그러는 자리보다는 경청하는 자리 그리고 남녀 갈등의 심각성 또 이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에 관해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들었다. 이런 지금 이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요, 젠더 갈등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정이다. 그래서 제가 경선 때 청년 공약으로 공정한 법 집행과 공정한 양성평등 약속을 한 것이고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났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 얼마나 애절하게 2030 세대와의 말하자면 소통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이준석 대표는 좀 더 책임감 있게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매주 한 번씩 토론하자.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맨날 말을 바꾸니까, 그리고 물타기 하니까, 그리고 정책의 진정한 내면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정치 공세적 토론 차원에서만 이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제 양천에 있는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한 가지 새로운 입장을 냈어요. 예. 뭐라고 내느냐? 과연 민주당 후보가 야당 후보와 국가의 비전을 놓고 토론할 그런 입장이 돼 있는가? 물타기 하려는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는 취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야당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기자 어머니까지 무차별하게 정치 공작적 수사를 벌이면서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하게 될 때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정권의 태도를 보면 확정적 범죄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데, 이런 확정적 중범죄,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후보하고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닌 토론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하고 토론에 대해서 말하자면 뭘 보여주겠어요? 보여줄 게 없지 않습니까? 안 해야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 파이낸셜 뉴스 인터뷰에서 핵심은 말이죠. 상임선대위원장은 기획하고 지휘하는 입장인데 그게 안 되니까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존 생각에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후보 측의 요청이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생각하겠다. 이렇게 제가 압축해서 파이낸셜 뉴스와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TV조선 인터뷰 내용인데요. 선대위 역할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방 무단 당무 이탈했을 때도 내가 하는 일은 다 하고 있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말하자면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선대위 역할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선대위를 완성시키는 과정이 중요하고 완성되면 선거를 이기는데 무리가 없다. 그리고 교통 상황에 따라서 내비게이션 경로도 재탐색이 되듯 지금 상황에서 선대위가 재구성되지 않고선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말도 잘해요. 야, 내비게이션 경로 재탐색까지 인용할 정도가 되면, 이 정도 버리면은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요구한다면 선대위에 복귀하겠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울산 합의의 첫 번째 조항이 당대표는 후보의 요청에 따라서 당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선대위 참여 여부를 떠나서 당무에 있어서 후보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선대위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내 진실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고 싶지는 않다. 조건을 붙여서 선대위에 복귀하겠다는 것도 후보에게 잘못하는 것이고 조건부로 복귀를 해도 모양이 좋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과는 소통이 잘 되고 있고 복귀와 같은 문제보다는 선대위 인선과 같은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실패할 경우 정치적인 입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요, 대선에 진 당 대표가 남아봐 있는 방법은 없다. 의문의 여지 없이 선거 승리를 위한 길을 찾고 있다. 그리고 지금 왜 그러는지 묻는 사람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전당대회 때 불었던 정권 교체와 젊은 세대 참여 바람이 소멸해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를 살리기 위해 선거운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요, 지금 장군이 전장에서 이탈한 것이다 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전쟁터에서의 항명은 일벌백계인데 당시 후보가 이게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순간 선대위 개선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고 지휘관으로서 지휘권이 부정당했기 때문에 뛰쳐나왔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평가 저하고 거의 비슷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MBN과 또 오늘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인터뷰 엄청 많이 해요. 아마 선대위 일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기 전에 선대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리고 아직 복귀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요, 지금 예정으로는 없다, 복귀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대위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선대위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후보가 요청하면 복귀하겠다는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는요, 지난주에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울산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고, 울산 합의의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후보가 대표에게 요청하면 대표는 무조건 따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조항을 기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후보가 지금이라도 당무나 선거 사무라도 요청을 한다면 제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선대위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지 이제 반년 정도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준비해왔던 것이 저희가 세대결합론 또는 세대 포유론이라고 하는 2030 세대, 그 다음에 6070 세대가 결합하면 이긴다는 것인데, 가장 젊은 층에서 지지층을 메워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저희가 승부를 보지 못하면 사실 인물 구동상 어렵다. 그런 전략을 계속 준비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2030이 관심을 벌어지게 할 수 있는 일련의 선대위 차원의 행보들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강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 후보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부분과 안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우리 후보가 2030을 포섭해야 된다는 생각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후보 주변에 이제 저보다 가까운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언하시는 분들 중에 2030 문제에 있어서 2030 세대 여성 표도 가져와야 한다는 이론상으로는 맞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사실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밟아오고 있다. 여기에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2030 지지층 자체가 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영입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기 전에 어찌 보면 후보와 저랑 젊은 세대에 접근하겠다는 방식이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요, 선대위 내에서 공보단장의 직함을 맡고 있는 인사가 상임선대위원장의 기획, 지시 권한을 부정했다. 이게 조수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선대위가 구조를 이어나가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겠는데 오히려 제 지휘권이 1박 2일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당한 게 컸다. 저희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의 기획이나 지휘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본인이 사퇴하고 나온 거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분열 상황으로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가 선대위원장 사퇴가 했을 때 그게 뭐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도요, 울산 합의의 3개 조항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본인, 이준석 본인 다소간에 안일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예, 그러면서요, 울산 회동 당시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후보가 개괄적인 표현을 했고, 김종인 위원장과 대표가 선거운동은 잘 취하는 시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핵관에 대한 문제인식은 윤핵관들이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 정보를 차단하고 오히려 소위 말하는 꼭 소통해야 하는 당사자를 패싱하고 자기들끼리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런 진용의 선대위로는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기기가 쉽지 않다. 제1야당으로 100명 가까운 의원님과 그 외에도 많은 능력 있는 분들이 있는데 몇 명 빼고는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최대 기량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요, 윤핵관을 부인하고 있고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가 정치한 지 이제 4달 또는 5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치권의 호가 호위하는 문화를 제대로 알겠나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거 모르는 사람이나 이거 정치 촌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후보는 우임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밝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정치부 기자들과 밥 먹는 와중에 후보에게 전화가 오면 기자는 실세인가 보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윤핵관들이 지금 밖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꼬집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이죠. 이거 빨리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이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집중적으로 부상되고, 그래서 이 단일화 너부콜이
우선 민주당으로부터 올라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김종인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비즈가 말하자면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후보 지지율이 최근 2달 동안에 2.5%에서 7.3%로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국민의힘은 김종인과 이준석 둘이 아주 반발을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대선 결과는 이렇게 나가면 결국은 안철수한테 물어보는 이런 역설적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한 정치 컨설턴트는 말이죠. 이재명 후보와 이런 대선 경쟁에서 비호감 대설 국면인데 이게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안철수 후보 영향력이 계속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단일화 요구에 대한 후보의 응답이 내년 대선 승부를 판가름하는 최종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여야의 진영 대결이 격화될수록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과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비호감 대결 구도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럴수록 네거티브 경쟁에서 한 발 비껴서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대중적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일화 요구에 대해서 안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현재의 대선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 초선들이 말이죠. 이제 어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어제 아침에 일찌감치 당 대표실로 당 대표를 예방해서 초선들의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사퇴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표 사퇴론을 전달했고요. 이런 대표 사퇴론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예. 그래서 이런 이 평가에 대해서는 자기는 관대하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즉 대수롭지 않게, 또 본인은 민주주의 사고에 아주 능수능란한, 아주 열려있는 대표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어쨌든 초선 총회에서 얘기한 대로 결국 대표 사퇴론을 정중히 전달했다. 이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핵관은 없다. 그리고 이준석 사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강을 건너기 전에는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대위와 좀 더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윤핵관은 실체가 없고 선대위 복귀를 포함한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입장을 김재원 최고위원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께서 미디어 총괄본부장을 그만둔 이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스스로의 입장을 좀 더 직접 후보나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30일 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용남 특보, 여러분들 아시죠? 언론 특보인데 상임 공보특보입니다. 이 김용남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벼락 출세하는 바람에 망가진 대표적인 케이스다. 예. 왜냐하면 김용남 씨가 말이죠,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수백만 원씩 월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는데 이건 누구냐? 김철근 정무실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직책은 당 특보인데 편의상 정무실장으로 부르고 있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 싸움이 붙어갖고 징계위원회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 김영남 특보가 뭐라고 이거를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있냐면 정말 환장할 지경이다. 당 대표가 특히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민주당이나 상대당 후보에 대한 공격에 집중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자꾸 내부 총질만 한다. 나는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윤리위에 제소된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람이 벼락출세를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나 보다.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뭐 좋은 표현이지만 혜성처럼 등장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대통령을 꿈꾸면서 이루고자 하면 현실에서 좀 주위 사람들, 적어도 당 내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언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 자기 정치를 해도 어느 정도지, 유분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계속된 실패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근데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자신의 자질이나 역량을 뛰어넘는 너무 큰 성공을 거두거나 너무 큰 벼슬을 갑자기 하는 경우에 망가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왜냐하면 역량이 안 된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을 비대위원으로 시작했다. 26살 때.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입사하면서부터 이사 직급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기초가 약한 것 같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요. 이 김은혜 의원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말하자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유동규한테 전달된 돈 중에 일부를 자기의 재선 선거장으로 썼다. 이거를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발언을 이 발언을 지금 현재 김은혜 의원이 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조선일보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성규 논설위원의 칼럼이군요. 예, 지금 출처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은혜 의원이요, 이 배성규 의원이 쓴 칼럼에 의하면 대장동 특혜는 김문기 처장이 주도하지도 않은 일인데 마치 그가 모든 비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뭐라고 한 것 아니냐. 김 처장은 왜 내가 이 사태를 감당해야 하느냐는 울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검찰은 지금 대장동 수사는 하지 않고 대선 여론조사만 보고 있다. 검찰은 모든 비리 수사 정보를 다 쥐고 있는데도 대선 여론조사를 지켜보면서 미래 권력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절주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유동규 씨의 갔던 자금 중 일부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선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진술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문기 씨 이제 모른다는 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이제 김은혜 씨가 비판하고 있냐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으로 표창장을 두고 외유까지 갔던 사람을 모른다고 했다가 기억에 없는 사람이라고 또 말을 바꿨고, 그러면 기억이 나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기억을 못하면 무지한 것인데 그런 기억력을 가진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겠느냐? 100번 만번 참 옳은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추미애가 조금 전에 말이죠. 심야 입장문을 내놨어요.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그 토론회 중에서 한국 청년들이 중국을 싫어한다. 이러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문재인 정권이 워낙 중국에 편향된 일방적 외교 정책을 하니까 그리고 중국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혐한론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요. 외교 방언이다. 외교를 초토화시켰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의 브레이크 없는 초토화 릴레이 드디어 외교 무대로 지평선을 넓힌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비판 내용을 우리가 또 알아야 추미애를 공격하죠. 뭐라고 하고 있느냐. 넉 달 정치 경력으로 제1보수 야당 대선 후보가 돼서 보수 정당을 초토화시켰다. 국민의힘을 검찰당, 숙주정당으로 만들고 드디어 당 대표를 제압했다. 전두환을 5.18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찬양하고 국민 반발에 개사과를 했다. 이렇게 적으면서 실력 있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도 되고 실력 없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안 된다는 듣보잡 경제 논리를 설파해서 전두환 강탈 경제를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기이한 답변으로 3% 유튜브 채널을 놀라가 했다. 야, 이거 말이죠. 야, 이거 추미애답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 대목에서 남성 여성을 좀 따질 수밖에 없는데, 야, 이 추미애, 이 여성이 하는 이 독설, 심각하죠.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암참 간담회에서 한국 수출이 25%가 중국으로 가는데 특정 국가의 집중도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쌓아왔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과거엔 그렇지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 중국 청년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한다. 이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일방적 해석을 통해서 비판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추미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우리 국민의 쪽에서는요,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정부에 편향된 대중정책,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그야말로 상처를 줬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반성하라. 민주당이 엉뚱한 말거리를 갖기로 외국에 나서지 말라. 이런 경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